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느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은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그 정체를 인간에게 숨길 수 있다. 그 능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인류사에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그 정체를 드러냈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로 이 사탄의 가장 강교한 모습, 인류사 전체에서 2000년의 인류사에서 우리가 통틀어서 가장 강교한 형태로 남아있는 하나의 조직체, 2000년이니까 개인은 안 되거든요. 하나의 조직체, 우리가 그것을 교황제도라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강교하냐. 그 강교함이 어느 정도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실제로 인간이 그렇게 해서 전 인류에서 하나의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 지독한 사탄이 그런 모습에서 오늘은 이 유대자본이라고 하는 이 유대자본이 대한민국에 이제는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만주 땅에 유대자본이 유입이 된다. 만주 땅을 대한민국이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자본이 지금 이쪽으로 모이고 있는 중이다. 요거를 인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대자본이 온다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자본일까 하는 것에 하나의 오늘 여기 있는 오늘 세 가지 유튜브는 저스티스인데 한 저스티스의 유튜브에서 세 가지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석유왕 룩펠러라 되어 있는 이 사람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유왕 록펠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1839년 뉴욕에서 약품 판매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상인의 아들답게 그는 어려서부터 칠면조나 사탕, 소금, 돼지고기 등을 팔아 이윤을 남기면서 돈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한편 당시 석유는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거나 지표면에 분출된 것만 시중에 나오고
나왔고 석유의 용도는 연고로 쓰이거나 두통, 치통, 만병통치약 정도로 사용될 뿐이었는데 1859년에 에드윈 드레이크가 펜실베니아주 타이터스빌에서 석유 시추에 성공하였고 램프에 사용할 양질의 기름을 얻게 되자 석유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1860년 말에는 약 75개의 유정이 원유를 생산하게 되었고 원유를 등유로 바꾸는 정제시설도 15개나 들어섰죠. 자연스럽게 록펠러도 석유업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는 진짜 돈은 채굴이 아니라 운송과 정유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정유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정유 사업으로 돈을 벌자 그는 남동생을 끌어들이고 세뮤엘 앤드류스와 헨리 플래글러와 같은 화학자, 기업인들을 끌어들였으며 그들의 동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1870년이 되면 회사 이름을 스탠다드 오일로 바꾼 후 주변 정유 공장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작하였죠. 아울러 록펠러는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웠으며 철도 운임 협상을 통하여 철도 회사를 장악하고 동료 정유업자들을 설득하거나 협박하여 신디케이트를 조직하였는데 신디케이트란 몇 개의 기업이 공동 판매소 하나를 두고 판매하는 고도화된 카르텔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쟁자들에게 경영권을 본인에게 상납하고 주식을 배분받던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였죠. 사실과 픽션이 뒤섞인 팩션으로 알려진 책에서는 록펠러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폭력이나 방화를 사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진위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1871년 12월부터 3개월간 있었던 일명 클리블랜드 대학살에서 그는 뉴욕에서 15개, 필라델피아에서 12개, 피츠버그에서 22개, 석유지대에서 27개의 정유사를 인수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모두 합법적으로 인수했을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죠. 몇몇 회사들은 스탠다드 오일의 독점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경쟁사를 매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스탠다드 오일에 인수되어 록펠러에게 좋은 일만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금융을 통하여 석유산업 모두를 장악했고 창업한 지 9년 만에 미국 전체 석유의 95%를 스탠다드 오일사의 정유탱크 속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800년대 후반까지는 석유를 포도주통에 운반하였는데 운반 중에 석유가 새거나 증발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때 공간이 밀폐된 철제 탱크를 처음 개발한 것이 록펠러의 회사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나무통으로 운반하던 회사는 모두 망했고 독점이 된 록펠러가 운송회사의 운송량을 반으로 줄이면 판매 수단을 잃어버린 대부분의 석유업체도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죠. 록펠러는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파산 직전에 이른 회사들을 거저주우며 회사를 팽창시켰습니다. 하지만 스탠다드 오일이 단단한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동안 등유 가격은 80% 이상 인하되었고 품질 혁신도 실행되는 등 석유 산업의 비약적 발전 역시 이루게 되었죠. 한편 록펠러는 미국의 정유업계를 평정한 후 세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영국과 독일에 진출하였고 1898년에는 캐나다의 대표 석유회사인 임페리얼 오일의 주식도 일정 부분 획득하였습니다. 그 후 스탠다드 오일은 다른 회사들의 주식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로 개편되어 은행, 선박, 철강, 석탄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수십 개의 회사를 거느린 전 세계 유전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유지하게 됩니다. 1929년 대공황이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어느 정도 진정되는데 이때 미국 상원에 제출된 기업 명세서에 따르면 JP 모건의 자본금이 776억 달러, 록펠러는 449억 달러였습니다. 두 가문의 자본금이 7대4의 비중으로 미국의 전 산업을 양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유대인 이야기에 따르면 이는 거대 유대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본주의의 태동과 동시에 재벌이 탄생한 것이었죠. 이상 록펠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JP 모건입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영국에 로스차일드가 있다면 미국에는 JP 모건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세기 이후 미국 금융계를 지배해온 JP 모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38년 세계 금융의 중심지 런던에서 주니어스 스펜서 모건이 로스차일드의 홍보 대리인이며 미국 출신의 사업가인 조지 피바디의 동업자가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피바디 은행은 영국 내 유일한 미국인 회사였기 때문에 후진적이던 미국의 금융시장에 영국의 선진 금융 문화를 적용하며 자국의 금융계를 장악해 나갔죠. 그리고 10년 뒤 스펜서 모건이 후손이 없던 피바디의 은행을 인수한 후 그는 회사의 이름을 주니어스 스펜서 모건 상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의 파트너도 되었죠. 한편 스펜서는 영국으로 가기 1년 전인 1837년에 미국에서 아들 존 피어폰트 모건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은 독일의 괴팅겐 대학교에서 수학하였고 학업을 마친 뒤에는 뉴욕으로 돌아와 아버지 회사의 계열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터지자 존은 JP 모건 상사를 만들어 독립하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뉴욕의 북군이 처분한 낡은 카빈 소총 5,000정을 한 정당 3.5달러에 사들여 약간의 손을 본 다음 세인트루이스의 남군에게 22달러에 되파는 거래에 뒷돈을 대기도 하였고 전쟁통에 금을 매집하고 가격을 끌어올려 수익을 내는 시기였죠. 전쟁이 지속될수록 군수물자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는 북군과 남군에 번갈아 투자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미국 최고의 재력가로 부상했고 드디어 JP 모건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1865년부터는 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는데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신소가 철도 역사에 부설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빠른 정보는 돈을 버는 수단이었고 철도를 장악한다는 것은 전신과 정보를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JP 모건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죠. JP 모건은 영국으로 건너가 로스차일드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로스차일드의 미국 지부인 노던증권을 설립하게 됩니다. 드디어 JP 모건에게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규모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로스차일드에게는 미국에 공식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죠. 참고로 이때 로스차일드가 JP 모건과 함께 미국으로 보낸 대리인이 바로 러일 전쟁 편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쿠넨 롭사의 대표이사 제이콥 시프입니다. 이 말은 약 30년 뒤 발생하는 러일 전쟁의 배후에도 로스차일드가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다시 돌아와서 1869년부터 JP 모건의 노던증권은 로스차일드의 자금을 활용하여 철도 회사들의 지분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877년 철도왕 코넬리어스 벤더빌트가 사망했을 때 JP 모건은 벤더빌트의 뉴욕 센트럴 철도 주식을 월스트리트가 아닌 런던 시장에서 영국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으로 팔아내는 수완을 발휘했으며 동시에 본인이 뉴욕 센트럴 철도의 이사가 되었는데 이는 미국 은행가들이 기업의 이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후 JP 모건은 200여 개가 난립하던 철도 회사를 끊임없이 인수합병하여 1880년대가 되면 철도 회사를 9개의 대기업으로 합병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1878년 토마스 에디슨은 가스 등을 대체할 전기등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죠. 그는 곧 합작회사를 제의하였고 에디슨에게 3만 달러의 연구 개발비를 주었습니다. 이윽고 1879년 10월 21일 에디슨은 약속대로 백열등을 발명하였고 1882년에는 뉴욕에서 세계 최초로 중앙화력 발전소가 건설되었습니다. JP 모건은 추가로 회사에 30만 달러를 투자했고 그 중에서 25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에디슨에게 주고 에디슨의 백열 전구 특허권을 샀죠. 1880년대 말 1500시간을 견디는 16와트 전등이 만들어져 시장에 나왔고 JP 모건은 본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JP 모건은 평생 동안 천여 개의 발명품을 쏟아낸 에디슨을 통해 부를 늘렸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의 벤처 캐피탈리스트였던 것이었죠. 전등과 발전소가 에디슨에게 발명되었다면 그것이 실용화되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은 모건의 자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07년 10월 21일 월가는 구리광산 주가의 대폭락을 신호탄으로 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가의 은행가들이 구조를 요청한 것은 모건이었습니다. 그는 주요 금융인들을 불러 개별 행동을 금지시킨 후 투신사와 은행의 구제 계획을 내놓았죠. 그리고 자기 은행을 포함한 몇몇 은행에서 실제 금리를 파격적으로 끌어내린 10%의 조건으로 긴급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100%의 금리에도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시기에 10%의
금리를 제공해준 JP 모건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죠. 이후 그는 자금이 떨어진 뉴욕 증권거래소를 지원하였고 공무원에게 월급 줄 돈마저 떨어진 뉴욕시를 도왔으며 다른 투신사를 설득하여 구제기금을 만드는 등 정부를 대신하여 공황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6월 경기 침체는 멈춰섰죠. 이렇듯 중앙은행이 없던 시절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은 JP 모건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JP 모건 사망 1년 후인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고 이번에는 아들 잭 모건이 전쟁을 축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에게 전시자금 조달을 한 것이었죠. 여러 가지 일을 하였지만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그가 영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미국 채권을 월가에서 팔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총 30억 달러가 넘는 거금이었고 이 과정에서 잭 모건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과 영국은 채권 채무국 관계가 역전되었죠. 게다가 1차 대전이 끝나자 유럽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재건에 필요한 자금이 절실했고 유럽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재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뉴욕의 월스트리트가로 몰려갔습니다. 반면 영국은 자신들의 자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본 유출을 막았죠. 이로써 런던의 더 시티는 과거의 위상을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로스차일드입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금융시장을 휘두르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재미있는 일화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32년에 발생했던 2차 유대-로마 전쟁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진압으로 종결됨에 따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돌며 2000년에 걸쳐 본격적인 유랑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참고로 디아스포라를 당한 유대인들 중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아슈케나즘이라고 부르며 남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세파르딤이라고 부릅니다. 유랑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대부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에서는 이자를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자는 돈을 빌려준 시간에 대한 반대급부인데 시간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인간이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중세 기독교의 교리였죠. 반면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은 형제에게는 안 되지만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특히 중세 왕실의 국고 관리와 재무 관리를 주로 맡게 되죠. 아울러 중세 기독교 신자 중에서 성경을 읽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이단들이 생겨남에 따라 평신도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문맹이었는데 당시의 문맹은 수치가 아니라 용맹의 상징이었고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읽고 써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장부를 기록하며 상업의 중심에 서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15세기 말 스페인의 레콩키스타에 의하여 추방된 세파르딤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네덜란드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세계 최초로 주식과 보험을 창조하는 데 일조하며 네덜란드가 17세기 최고의 해상 강국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 19세기 초가 되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게토 출신의 아슈케나지 유대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금융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는 장사는 부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유대인의 상술에 따라 당시 가장 부자 귀족이었던 헤센 대공국의 비렐름 1세에게 접근하였고 신용을 쌓아갔습니다.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1806년 나폴레옹에게 비렐름 1세의 나라가 점령되었을 때 그는 자기 처가인 덴마크로 도망치면서 재산 300만 탈레르를 마이어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때 마이어는 이 재물을 그의 정원 한 구석에 파묻고 나서 4만 탈레르 정도 되는 자신의 상품과 재물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재산까지 숨겼다면 나폴레옹군의 철저한 수색으로 발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자기 재산과 목숨을 걸고 비렐름의 재물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마이어의 아들들도 전쟁 중 죽음을 무릅쓰고 전 유럽을 돌며 비렐름의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이처럼 로스차일드가의 신용이 비렐름 1세로 하여금 돈에 관한 한 가족처럼 믿고 맡기는 사이가 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이어의 가계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인 암셀 마이어는 프랑크푸르트 본가에서 본인의 사업을 이어받게 하였고, 둘째인 살로몬 마이어는 비렐르미스의 재정자문관으로 있다가 빈에 보내졌으며, 넷째인 칼 마이어는 나폴리에, 막내인 제임스 마이어가 파리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셋째 네이선 마이어는 런던으로 보내졌습니다. 4명의 아들들은 모두 그곳에서 거대한 국제 어음결제은행을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 번영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그 덕분에 마이어의 아들들은 유럽의 지리와 정보를 꿰뚫어 보게 되었고, 이것이 훗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이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했을 때 네이선이 이 정보를 영국 왕실보다 먼저 입수하여 증권시장으로 직행했고, 큰손으로 알려진 그에게 전쟁 결과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네이선의 지시에 따라 네이선 측 사람들이 모두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증권시장 안에서는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군이 프랑스에 패배했다는 루머가 돌았고,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국채와 주식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채권은 액면가의 5%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되었죠. 네이선 측 사람들은 이내 그 휴지 조각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폴레옹이 8시간의 전투 끝에 병력의 3분의 1을 잃고 대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채와 주식은 다시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네이선은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매매 차익을 챙겼습니다. 사람들은 로스차일드가 영국을 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로스차일드가는 주로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충격과 공포를 이용한 양털깎기 전술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음모론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60년대 오스만 제국의 이스마일 총독은 프랑스의 도움으로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운하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투자하지 않았죠. 수에즈 운하 덕에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항해 시간이 반으로 줄었고, 프랑스는 계속하여 통행요금을 올렸는데 식민지를 놓고 프랑스와 다투던 영국에게 이것은 큰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875년 11월 현금이 바닥난 이스마일이 운하의 주식 44%를 비밀리에 시장에 내놓은 것이었죠. 당시 영국의 수상 벤저민 디스데일리는 이를 꼭 사고 싶었지만 400만 파운드라는 큰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대영 제국 여왕 빅토리아의 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500만 파운드를 넘기지 못했으니까요. 이를 살 수 있는 가문은 로스차일드밖에 없었습니다. 벤저민은 자신의 친구 리오넬 로스차일드에게 400만 파운드를 요청했고, 영국은 곧 수에즈 운하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장악한 영국은 훗날 프랑스와 독일을 누르고 삼시 정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20세기에 이르며 로스차일드는 벨푸어 선언으로 결국 이스라엘 건국을 이끌어냈지만 고난도 있었는데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로스차일드가의 목에 칼을 대고 모든 재산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히틀러의 직접 지배에 있던 빈의 로스차일드가는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고 추방되었습니다. 독일에 정복당한 프랑스 로스차일드가도 마찬가지였죠. 이후부터 로스차일드가는 전면에서 물러나고 대리인을 내세워 상황을 조종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로스차일드가의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화폐전쟁의 저자 승웅빙은 1850년을 전후에 약 60억 달러로 추정했고, 수익률 6%로 계산할 경우 그 돈은 오늘날 약 50조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빌 게이츠의 약 1000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화폐전쟁이란 책이 사실과 소설이 섞인 팩션이란 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저자의 주장일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크게 3가지 유형의 유대자본의 흐름을 나타내려고 예를 썼습니다. 근데 유대자본이라고 불리는 자본은 3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자본이라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자본 속에는 유대자본이라 하는 그 자체에서 이제 껍데기로 그렇게 포장해갖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회라고 하는 그 사탄이죠. 거기도 자본을 돌립니다. 또 교황도 이것도 같이 이제 막 버무려서 들어오는 거죠. 교황 자본도 큽니다. 프리메이션이라든지 일루미나티 이런 자본들, 그리고 또 이슬람 세력에서 형성된 석유 자본, 이런 자본도
이전 유대자본의 그 대한민국 위협이라 할 때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자본이 대한민국 쪽에서 볼 때는요, 이 어마어마한 자본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데, 이 자본이 어디에서부터 어떤 근원, 그 자본의 궁극적인 그 진원을요, 알아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알아낸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자본을 또, 그 사람들하고 대등하게 붙어갖고 자본을 이렇게 저래 활용할, 그러고 저 교통 정리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현재 그 전 세계에서 중심 국가라고 하는 이 위치를 분명히 지향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중심 국가 되는 위치를 지금 현재 분명히 지금 나아갑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나타냈던 이 네 가지 그 기둥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70년 만에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이 얼마나 이게 힘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시키고, 바로 70년 된 지금에 이르러서 유대자본이 들어오는 그런 사태를 우리 지금 후손들은 보게 됩니다. 근데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빌립전도연구소에서 우려하는 내용은 앞으로 70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 7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으로 통해서 정광훈 목사로 넘어오는 이 과정은 대한민국이 인류 전체에서 쓰일 어떤 위치, 바람직한 위치로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는 내용은요, 인류의 선지자적인 내용으로서 이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될 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마침내 예수님 오실 적에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존칭어, 그 존칭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 때문에 전 인류에서 대한민국의 한글이 전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래 되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은 지금 다 만들어 놓는데 지금 진행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끌어갈 사람이 앞으로 어느 계층에서 어떤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하고 붙잡아갈,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면서 전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걸음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줘가지고 지금 유대자본이 대한민국까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톤을 지금 이런 형편에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게 한글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게 예수님 오실 때 사탄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 자체를 사탄으로 바꾸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성령님 하나님하고 하는 이 존칭어, 다른 데는 존칭어 안 쓰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유독 존칭어를 사용해야 돼. 그 존칭어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붙을 수 있는 어떤 조직체, 빌립전도연구소에서는 사실 이런 조직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진성합의 경제종사자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 흐름이 결국 예수님 오실 때에 참 주님이라고 맞이할 수 있는 건데, 요 조직체를 진성합의 경제종사자라고 하는 이 내용, 그리고 빌립전도연구소를 해갖고 하는 이런 조직체가 단일화가 돼갖고 전 세계 곳곳에서 통일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준비되도록 하나의 터널, 하나의 뭐 이거는 뭐 카르텔도 아니고 하나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형태도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 위에서 평성합의 경제종사자, 여기는 유대 자본도 들어있을 거고, 또 여기도 유대 자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자본이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간에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고민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